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FR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예요, 회계. 예, 오늘 우리 한 12번인가요? 12번 동안 배울 게 회계인데, 제가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진행할게요. 저는 지한송 회계사라고 하고요. 지금 KPMG에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잠깐 실무 쉬고, 재작년부터 일단 강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AI에서도 회계 원리 가르치고 있고, KI에서 재무 관리를 중점적으로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CFA는 레벨 1에서 여기 어카운팅 관련된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가르치고 있고요. 그 강의 목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계거든요, 회계. 근데 우리가 AICP라든지 하여튼 회계의 사랑은 조금 다른 목적으로 회계를 배워요. 우리는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 분석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 분석사 입장에서 회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계 처리를 배우고, 그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분계를 뚫고 저널라이즈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를 보고 기업에 있는 재무 제표를 본 다음에 그 기업의 상태를 평가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하에 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회계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회계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좀 강의를 좀 진행할 거라서 만약에 혹시나 회계를 조금 배운 적이 있다라고 해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회계를 배우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접근하기는 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회계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재무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일단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회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냥 저런 내용 나 한번 복습해야지 라는 개념으로 좀 복습을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로 일단은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교재는 아마 요거 유인물 끝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순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 유인물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 텐데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수혜전 노트 북3 레벨 1의 북3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컨텐츠 앞에 있는 첫 장에 있는 컨텐츠부터 한번 볼까요? 컨텐츠를 보시면 스터디 세션 6, 7, 그 다음에 8, 9까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리딩이 있습니다. 우리 CFA에서는요, 이렇게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뭐 다른 시험처럼 뭐 어디서 나올지 뭐 주제가 막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이런 게 없고요. 나 여기서 출제가 될 거예요 라고 출제 범위를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게 리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스터디 세션 6에는 여러 가지 인트로덕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7에는요,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재무제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게 재무제표거든요. Financial Statements를 배우는데 그 Financial Statements 배울 때 그 안에 있는 재무제표가 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풋노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나중에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8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여기서 거의 시험의 대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인데 크게 인벤토리 부분, Loan Lived Asset, Income Taxes, and Non-Current Liabilities 이렇게 네 가지 파트가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재무제표 중에서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한 다음에 그 기업의 상태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Financial Reporting, 우리가 Analysis 목적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열심히 잘하자 이게 아니에요. Journalize, 분계하자, 회계 처리하자 이런 목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다? 어떤 목적이다? 재무제표를 보고 저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벨 1, 2, 3 있잖아요. 레벨 1에서는요 기본적인 개념, 이론들, 툴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배워요. 그 툴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거냐. 자산의 가치, 채권의 가치, 주식의 가치, 그 다음에 AI, Alternative Investment 이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 가치를 배우고 레벨 3에서는 그렇게 평가한 가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레벨 2는요. 그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조금 그 애널리스트 시험하고 조금 약간 유사한 그런 레벨 2 그거 그 다음에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사 있죠. 자산 운용사 관점에서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랑 그 다음에 자산 운용사 거기 PB라든지 이런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레벨 1에서는 그 기초적인 툴을 배운다. 툴을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가요. 레벨 2에도 있어요. 레벨 2에도 있고 레벨 1에서 레벨 2도 있는데요. 레벨 1, 레벨 2 있고 레벨 3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CFA는 회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재무 분석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벨 1과 레벨 2에 관해서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배우고 레벨 3에서는 회계가 없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거기에 있는 스태티스테이션 AEC 가장 메인이 되겠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스태티스테이션 9 뭐 그 퀄리티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교재 들어가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공부해야죠 우리. 열심히 저녁에 오셔가지고 어카운팅 프린시플 회계 원리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회계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회계가 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말은 들어봤잖아요. 재무제표라는 거 말은 들어봤잖아요. 근데 걔가 뭔지를 일단 보는 거예요. 자, 이게 회계의 목적부터 일단 봐야 됩니다. 이 회계의 목적. 회계의 목적은요. 기업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나의 장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기업에 뭐 용돈기록장 쓰거나 가계부 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재산 상태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록하냐면 우리는 그냥 가계부 쓰고 이런 목적은 그냥 내부용이거든요. 나 이만큼 지출했구나, 이만큼 벌었구나, 라는 그 내부 목적이 좀 강한데, 이 회계는요, 왜 이거를 우리가 그 기업에서 그 재무제표를 만드냐면,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기업은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돈을 누구한테 빌려요? 투자자한테 빌려요, 투자자한테. 은행한테 돈 빌리고 그냥 사람한테 돈 빌리고 기관들한테 돈 빌리고 돈을 빌린 다음에 어떤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빌리게 되면 돈을 빌리게 되면 그걸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채권자면 채권자, 주주면 주주 어쨌든 그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기업이 되게 궁금할 거예요. 기업이 되게 궁금할 겁니다. 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나한테 이자를 잘 줄 수 있을까? 배당을 잘 줄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업은요, 그 투자자들한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내 상태가 이래요. 내 경영성과가 이래요. 이런 것들을 매년 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외부 이용자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우리가 회계를 배우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목적이요. 내부적으로 뭐 경영자가 막 이렇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뭐다? 외부 이용자에게 정확한 회사의 상태를 전달하게 주기 위해서 그 회계를 이용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재무제표 그 가로 1번 볼까요? 회계 거래의 발생 근원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여러 가지 거래를 통해 가지고 나 이런 식으로 거래했어요. 나의 상태 이래요. 라는 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근원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영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그 제공되는 수단이 바로 이 재무제표다. 재무정보다. 재무정보 중에서 재무제표를 준다.
그 다음에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요, 인터널 유저스가 있고 익스터널 유저스가 있는데, 인터널 유저스는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그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주주, 채권자, 정부, 외부 감사인 신용평가 기관이에요. 우리도요, 이제 외부정보 이용자가 되는 겁니다. 재무분석사도요, 저 기업의 상태를 보고 저 기업의 주식을 평가할 거예요. 저 기업의 상태를 보고 저 기업의 채권을 평가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채권의 평가, 주식의 평가를 한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최종 목표이에요. 우리가 최종 목적입니다. 레벨 3까지 가면. 그래서 그 기업의 정보를 보고 거기서 주식 가치 평가하고 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이용할 겁니다. 우리는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익스터널 유저스가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기업이 활동을 해요. 여러 가지 활동, 뭐 매출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거를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그거를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잘 보시고, 그럼 재무제표는 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어떤 식으로 작성이 돼야 되느냐 보면, 첫 번째 1번 밑에 보면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BS, 밸런스시트라고도 하죠. BS. 그래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IS,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CF, 그 다음에 뒤에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스테이트먼트 오브 체인지스 인 오너스 에쿼티 있고, 그 다음에 풋노트 디스클로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항목들은요, 앞에 3개입니다. 재무상태표, BS,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IS,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CF예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의 재산 상태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을 때, 나 5억 있어요 라고 하면은, 나 재산이 5억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나 현재 5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 5억 벌어요, 나 연봉이 5억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느낌 완전 다르죠. 연봉이 5억 한 거랑, 그 다음 5억인 거랑, 재산이 5억인 거랑, 어느 게 더 좋아 보여요? 연봉 5억이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쵸? 5억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게 재산이 되거든요. 한 푼도 쓰지 않고 5억을 모으게 되면은 1년만 모아도 재산 5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연봉이 바로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는 거라서 이 연봉을 약간 손익계산서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도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유출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랑 현금흐름표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아까 나 재산 5억 있어요 라고 했던 거 있죠? 나 지금 현재 상태는 이래요 라고 했던 게 바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거예요. 얘는 그래서 특정 시점입니다. 스페시픽 데이트예요. 특정 시점에 너의 상태가 얼마니? 너의 상태가 어떠니? 라고 물었을 때는 나 재산 5억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재무상태표 관점에서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 이용자한테 뭔가 정보를 제공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겠구나. 하나는 특정 시점에 나의 상태를 제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나 얼마 벌었고 얼마 썼어? 라는 관점에서 제공하는 거. 두 개 다 필요하겠죠? 정보 이용자들은 두 개 다 필요할 거예요. 네 상태 얼마 있어? 그럼 당장 지금 네 기업 팔게 되면 얼마 되겠구나. 라는 거. 너 1년 동안 얼마 벌었어?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번 것 중에서 나한테 이자, 채권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배당 이런 거 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자들이 기업을 보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느낌을 알겠죠? 그러면 크게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재무상태표는요, BS라는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BS, 밸런시트 되게 옛날 용어인데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BS, 밸런시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IS,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CF,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럼 선생님, 뒤에 있는 자본변동표랑 주석은 뭔가요? 자본변동표는요,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면 알게 되실 건데, 뭐냐면, 자본변동표는 이런 겁니다. 자, 돈을 기업한테 빌려준 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은행이 될 수도 있겠죠. 은행이 그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지만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주주가 있어요. 주주들이 돈을 빌려줄 수도 있거든요. 기업한테.
예, 그래서 기업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거든요. 주주가 왜 기업의 주인인지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 변동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번 돈 중에서 우선 채권자한테 이자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주주한테 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자 먼저 주고 나머지 주주한테 주는 식으로 배당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일단 주주한테 부를 환원하는데 자본 변동표는요 주주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주주 관점에서 내가 투자한 돈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자본 변동표예요. 그래서 자본 변동표는요 채권자 관점이 아니라 주주 관점에서 보고 있는 어떤 자본의 변동입니다. 아시겠죠? 그 주주의 지분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때 자본 변동표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인은 앞에 세 개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랑 현금흐름표 차이는 뭔가요? 좀만 기다리라니까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뒤에 있어요. 뒤에. 그럼 주석은 뭔가요? 주석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앞에 있는 재무제표들은요. 밸런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은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숫자로. 나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벌었어요. 숫자로 표현하는데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겠죠.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그걸 주석에다 넣는 거예요. 혹은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데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나 기계장치, 나 토지가 10억 있는데 그 10억의 토지의 위치들 경기도에 5억, 그 다음에 강원도에 2억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주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재무분석사가 돼가지고 재무분석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좀 보냐면 앞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주석도 잘 보셔야 돼요. 주석에 우리가 놓치는 정보들이 진짜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 가셔가지고 보면 이 주석과 관련된 내용들 많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주석에는 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이상으로 설명이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가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주석이에요. 됐죠? 재무제표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감은 잡은 상태에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S, 밸런스. 자, BS는 특정 시점에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어떤 그 정보 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보를 제공할 때 나 재산 5억 있어요 라는 사람하고요, 나 재산 100억 있어요 라는 사람하고요,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 재산 100억?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부채를 봐야겠죠. 만약에 재산 100억 있어요 하는데 부채가 100억이야. 그럼 걔 거지죠, 거지. 뭐 돈 한 푼도 없는 애예요. 차라리 재산 5억이고 부채가 없는 애가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자산도 봐야 되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도 같이 봐야 돼요. 정보 이용자도요. 기업이 부채가 얼마 있는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기업 네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순재산은 얼마냐? 이게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자산하고 부채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요, 크게 이제 BS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릴 거예요. 여기에 asset, 자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부채, liabilities, 부채,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를 equity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이게 BS예요, BS.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100억 있고 얘가 90억 있고 그러면은 순수하게 얘는 10억을 가지고 있는 놈이구나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게 재무상태표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제가 얼마 벌었니? 연봉 얼마니? 라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손익계산서는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번 돈 있죠? 번 돈, revenue. 번 돈이에요, 번 돈. 그 다음에 쓴 돈, expense. 번 돈 revenues, 그 다음에 쓴 돈 expense.
그 다음에 요거를 빼게 되면 profit, net income 또는 net profit 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revenue, expense, 그 다음에 net incom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분류한다. 그래서 벌어들인 돈, revenue, 쓴 돈, expense.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었어요? 캐시플로우가 있었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현금의 오고감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IS랑 CF랑 언뜻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손익계산서랑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지 일단 볼게요. 얘는요,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기업이 어떤 식으로 사이클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까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이제 막 이렇게 기업을 만들었어.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채권자랑 주주한테 돈을 빌려요. 이게 조달입니다. 조달. 뭐예요? 깜짝이야. 조달이에요. 조달.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파이낸싱. 조달. 네? 조달. 파이낸싱. 조달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달된 금액을 가지고 공장 사고, 기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조달한 다음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 응? 투자. 인베스팅이죠. 인베스팅.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투자를 공장 사고, 기계 사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핸드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 만들고, 가전 만들고, 이게 바로 생산이죠. 프로덕트. 생산을 합니다. 생산. 그 다음에 생산한 다음에, 그거 재고했다, 창고했다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우리한테 팔아 제끼잖아요. 그 팔아 제낀 게 뭐예요? 판매죠, 판매. 셀링. 판매하죠. 자, 그럼 판매하면 돈을 법니다, 이제. 조달해서 투자하고 생산해서 판매한 다음에 돈을 벌어요.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번 돈을 가지고 직원들 급여 주고 막 이렇게 주는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 요 안에서 다 포함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돈을 번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조달자들 있죠? 조달자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채권자랑 주주라고 했었죠? 채권자랑 주주. 본드홀더스랑 스탁홀더스. 얘네들한테 뭘 주는 겁니까? 이 판매한 거, 돈. 조달한 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채권자한테는 뭐, 어떤 형식으로? 이자 형식으로 주고,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주주한테는 어떤 식으로 줘요? 배당. 디비덴드.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근데 요거 가지고는 좀 할 말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다른 용어들이 또 있는데 우선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아셔야죠. 요거는 근데 우리 몰라도 이 정도는 알지 않아요? 조달하고 투자하고 생산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이자랑 배당 주는데 요 활동을 뭐라 부르냐면 요렇게 하는 활동이 분배입니다. 분배.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조달, 투자, 생산, 판매, 분배, 다시 투자, 생산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어느 한 구대로 흐름이 딱 끊기면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끊기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 흐름 표를 그릴 때는요. 약간 이런 활동별로 일단 구분을 좀 하거든요. 잘 보시면 돈을 보잖아요. 돈을 버는 거.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거. 자, 여기서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를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관련한 거,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우리가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 뭘까요?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 생산. 생산도 영업과 관련돼 있고 여기는 판매. 이런 것도 영업과 관련이 있잖아요. 생산과 판매와 관련된 현금 흐름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플러스면 플러스, 들어온 거 판매로 인해 가지고 뭐 들어온 거는 플러스, 그 다음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 돈 쓴 거 마이너스,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제가 이 캐시플로우도 어떤 관점이라고 했어요?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발생한 거래와 사건들을 여기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다음에 뭘 쓰냐면 인베스팅 캐시플로우를 씁니다. 인베스팅 캐시플로우, 얘는 투자와 관련된 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딱 있네. 여기 투자. 이 투자와 관련된 현금 흐름을 여기다 적는다. 선생님, 그럼 투자와 관련된 현금 흐름은 웬만하면 마이너스겠네요? 맞아요. 웬만하면 마이너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가 써있다. 야, 그 기업 한번 봐야 돼요. 여기서 플러스다. 그러면은 기계를 매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공장을 매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베스팅은 웬만하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돼야지 이게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낸싱. 파이낸싱 CF는 이거는 조달과 관련된, 그러니까 파이낸싱과 관련된 요것도 포함하는데요. 요것도 포함하는데 사실 요 분배 있죠. 요 분배도 파이낸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지 명확한 기준은 사실은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US 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IFRS, 크게 두 축이에요, 두 축. US 갭하고 IFRS라고 이게 좀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IFRS랑 그 다음에 US 갭이랑 상당 부분 공통된 부분이 90% 있고 나머지 10%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10%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IFRS랑 그 US 갭이 다른 거. 그거는 나중에 그 교재를 통해서 많이 볼 텐데, 요즘에 추세가 어떤 거냐면, 요즘에 추세가 US 갭이 IFRS로 이제 많이 이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 국제회계 기준이 IFRS잖아요. 유럽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만든 US 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못 쓰고 있어요? IFRS 쓰고 있거든요.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IFRS 쓰고 있어요. 유럽에서 만든 회계 기준. US 갭은 왜 IFRS 안 쓸까요? 이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미국에 대한 자부심. 그래가지고 US 갭, 그 IFRS 안 바꾸고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다 IFRS 쓰니까 US 갭도요. 이제 IFRS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좀 몇 년 뒤에는 상당 부분이 공통된 그런 항목들이 있을 거다. 지금은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넷 캐시플로우가 있겠죠. 넷 캐시플로우를 일단 적습니다. 넷 캐시플로우. 넷 캐시플로우를 적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또 뭘 적냐면, 캐시플로우 여기 그 현금 흐름표에 뭘 적냐면, 여기에 기초, 비기닝 캐시, 그 다음에 엔딩 캐시, 이거를 여기다가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 있죠?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특정 시점이에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에요? 얘는 특정 시점 아니에요? 비기닝 시점, 기초 시점에 나 돈 얼마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위에 있는 하얀색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나 100원 벌었어? 그러면 기초 시점에 100원 있었는데 100원을 벌었어? 그러면 기말 시점에 200원이 있겠네? 라고 해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마치 여기 있는 BS에 있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요런 흐름이에요. 요런 흐름. 그래서 여기는 에셋 중에서 캐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 항목 중에 캐시가 있어서 그 비기닝 캐시, 엔딩 캐시, 이 BS에다가 입력했던 거를 여기랑 왁구를 맞춰가지고 이게 왁구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S 부분, 그 다음에 BS 부분, 이 CF 부분이 서로 왁구가 맞아야 된다. 이거 왁구 맞추는 게 진짜 힘들어. 근데 뭐 재무분석사는 왁구를 맞추지 않죠. 회계사들이 맞추겠죠. 회계사들이 맞춘 왁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왁구에 대해서 의구심을 들면 안 돼요.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거든요. 회계사들. 이 왁구 맞추기 되게 어려워서. 어쨌든 여기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예요? BS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IS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뒤에 현금 흐름표 여기 오퍼레이트 캐시플로 관련된 거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뭐 할만하죠. 지금까지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제가 뒤에 보시면 그 현금 흐름표 끝난 다음에 보시면 4페이지부터 이제 5페이지, 6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뭘 했냐면
어떤 거래를 가지고 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BS 한번 만들어 보고, IS 만들어 보고, CF 만들어 보고, 만들어 볼 건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회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저널라이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널라이즈 하는 건 아니고,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 회계 처리를 알아야지만, 저 거래가 있을 때는 이런 회계 처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 결국은 회계 처리를 알아야지 분석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겁니다. 회계 처리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회계 처리를 알아야지 분석이 올바르기 때문에 분석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회계 처리를 알아야지 분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한번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뭐 할 거냐면 뒤에 5페이지부터 회계 거래를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재무제표를 한번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이게 조금 느낌이 좋거든요. 회계를 배울 때. 그래서 한번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회계법인 생활 접고 붕어반 사업을 하는데 붕어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잔손기업을 설립했어요. 근데 필요한 자금이 얼마냐면 100억이래요, 100억.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50억 빌리고 그 다음에 법인 생활을 통해 모은 50억 잔손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자, 그러면 100억 원을 제가 조달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조달한 거예요? 50억 차입하고 50억 내 돈으로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100억 조달했을 때 여기 50억, 여기 50억이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그 100억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잘 보세요.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거래가 있을 때는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되냐? 재무상태표에 liability 해서 50억 적고 그 다음에 equity 해서 50억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고 여기다가 뭘 적을까요? 나 돈 받았잖아요. 100억 이렇게 적는 거예요. 50억 조달했고 50억 내 돈으로 해서 캐시 100억이 있구나. 현재 상태 보여줄 수 있죠? 얘 부채 50억, 내 돈 50억, 그 다음에 캐시 100억 이렇게 있구나. 자, 그 다음에 IS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아직 생산 판매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는요. 캐시플로우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 다음에 인베스팅 캐시플로우, 그 다음에 파이낸싱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자, 현금 이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셋 중에 뭐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됩니까? 파이낸싱 캐시플로우에 100억만큼 들어왔다고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00억 하게 되면 여기에 넷 캐시플로우로 플러스 100 되고요. 제가 뭐 쓴다고 했어요? 여기는 비기닝 캐시플로우랑 엔딩 캐시플로우 쓴다고 했었죠. 그러면 비기닝 캐시플로우는 얼마냐면요. 나 최초에 돈 없었잖아요. 캐시. 비기닝 캐시요. 나 최초에 비기닝 캐시 없었잖아요. 비기닝 캐시는 0. 그 다음에 엔딩 캐시는 이제 100이 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쓸 때는요. 요 위에까지 쓸 때는요. 제가 뭘 썼냐면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썼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썼다는 건 뭐예요? 플러스면 들어왔고 마이너스면 나갔고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안 썼어요. 왜 안 썼어요? 0이라는 소리는 나 현재 기초에는 0이 있었고요. 기말에는 100이 있어요 라는 소리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 엔딩 캐시랑 여기 있는 BS에 있는 캐시랑 맞춰야 돼요. 이게 왁구예요. 됐죠? 이게 1번에 대한 거래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2번 볼게요. 이제 붕어빵 생산을 위해서 생산설비가 필요해서 생산 공장을 지을 토지 30억, 공장 40억, 기계장치 10억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얼마 투자한 거예요? 80억 투자했죠. 8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BS가 바뀌겠죠? 상태가 바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캐시, 여기 100억 중에서 80억을 토지, 기계, 뭐 공장 이런 데 썼어요.
그거를 토지 기계 공장을요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Property, Plant, Equipment 해서 PPE라는 용어로 배울 겁니다. Property, Plant, Equipment 뒤에 있어요. 그래서 Property, Plant, Equipment라 해서 PPE가 여기 새로운 계정값으로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캐시가 지금 그 다음에 이런 거래가 일어난 후에는 캐시가 이제 얼마예요? 20억. 그 다음에 PPE는요? 8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80억 줄이고, 어딨어? 여기 80억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PP에 80억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할 점, 좌우의 총 합계는 같아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복식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복식북이 이런 거 뭐 자세하게 배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좌우의 대칭을 맞춰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20억, 80억 됐어요. BS는 일단 완성시켰습니다. IS 아직 생산활동 안 했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CF 볼게요. 자, CF는 이제 요거는 일정 기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뀔 거예요. 자, 기초에 이제 100억이 있는 상태예요. 아까 여기 엔딩 캐시 100억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나 얼마 투자했어요? 80억을 투자했죠? 그럼 80억이 어디에 적힙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80억 쓰는 거예요. 아, 80억만큼 현금이 나갔구나. 그래서 내 캐시 플로는 80억. 돼서 비기닝 캐시에서 넷 캐시 마이너스 80을 빼서 엔딩 캐시 20을 적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BS랑 여기가 동그라미 2번.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고. 3번. 3번. 잔송기업은 붕어빵을 생산합니다. 자, 이제 붕어빵을 만드는데 1,000원이 소요된대. 한 개에 1,000원. 근데 미리 생산하기로 해가지고 100만 개를 생산했습니다. 100만 개 생산하는데 총 들어간 소요된 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 제가 1,000원 곱하기 100만 개 한 거예요. 10억. 그러면 10억 원을 내가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캐시 이제 10억이 나갔죠? 10억이 나오고 붕어빵이 10억만큼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자, 거래 이제 이해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표시하냐? 그러면 여기다가 붕어빵 적어요? 붕어빵 좀 없어 보이잖아요. 붕어빵 안 적고 어떻게 적어요? 인벤토리, 재고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라는 재고 그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인벤토리가 뭔지 궁금하면 주석 보면 돼요. 주석. 풋노트 가가지고 주석 보면은 인벤토리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기업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얘가 뭐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냐. 삼성전자의 인벤토리가 뭐 10조 있다. 그럼 10조가 구성되어 있는 항목이 뭐냐? 삼성전자 뭘 생산하는지 봐야겠죠. 삼성전자 뭘 생산해요? 뭐, TV, 냉장고 이런 거, 스타일러 이제 또 뭐 나왔던데, LG에서는 스타일러인데, 거기서는 뭐더라?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핸드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있고, 인벤토리라는 재고자산 안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겠죠. 그거를 알려면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주석을 보던가, 아니면 사업 보고서를 보던가,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 정보들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재고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석이 되죠. 왜? 우리는 재무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럼 재무 분석을 하려면 이 재고라는 놈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박사업이다, 조선산업이다, 그럼 재고에 뭐가 있겠어요? 배가 있을 거예요. 건조되고 있는 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조선산업이 되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재무 분석할 때 조금 부정적으로 재무 분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이오다, 지금 뭐 잘 나가는 뭐 여러 가지 뭐 게임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그 재고들을 보고 그러면은 얘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재고를 보고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붕어빵이라 적지 않고 어떻게 적는다? 인벤토리라는 계정 과목을 적을 거다. 그러면 이 거래가 끝난 다음에 캐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 그러니까 20억에서 10억 생산했으니까 10억 남죠? 네, 10억. 여기 10억 남고. 그 다음에 그 10억은 어디로 갑니까? 인벤토리 여기 있는 10억으로 가죠.
그래서 대차 맞추는 거예요. 계속. 여기를 뭐 데빗, 여기를 크레딧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어쨌든 뭐 이거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거.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 선생님 이제 생산을 했으니까 여기 손에게 넣어야겠네요. 안 넣어요. 자, 왜 안 넣는지 나중에 볼게요. 안 넣어요. 자, 안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입력을 해야 될 거냐면 자, 이제 여기서 기초 시점에 캐시 20억이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캐시를 10억 지출했죠? 붕어빵 만들려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 10억 지출한 거를 이 세 개 중에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생산했거든요? 여러분 제 말 듣고 있는 거죠? 생산했거든요? 여기 오퍼레이팅에 넣어야겠죠? 오퍼레이팅. 투자도 아니고 요거는 파이낸싱도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퍼레이팅에다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net 캐시 플로우를 마이너스 10 만들어주고 엔딩 캐시를 10억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IS 작성이 안 됐네요. IS 작성이 안 됐어요. 자, 이제 대망의 4번입니다. 4번이 가장 어려워요. 자, 자선기업은 수요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100만 개 중에서 절반이 50만 개만 2,000원에 판매됐어요. 자, 그러면 50만 개. 아까 한 개당 얼마를 만들었어요? 한 개당 1,000원 만들었죠. 근데 그게 2,000원에 팔렸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익은 얻었네요. 이익은 얻었는데 근데 수요 예측이 실패했으니까 50만 개에 대한 거에 대한 이익이 얻었네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재고가 지금 10억에서 이제 얼마가 됩니까? 이제 5억이 될 거예요. 5억어치만 팔았거든요. 5억어치만 팔았어요. 그런 다음에 한 개당 지금 2,000원이니까 캐시는 얼마 들어와요? 잘 보세요. 나 5억어치 팔았는데 2,000원이니까 얼마? 10억만큼 들어왔습니다. 여기 10억 매출 제가 계산해놨어요. 10억만큼 매출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인식해 볼게요. 여기 BS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BS예요. BS. 사실은 쟤네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쟤네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BS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BS부터 한번 볼게요. 자,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캐시 10억이 들어왔죠. 그렇죠? 캐시 10억 들어왔어요. 캐시 10억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는 얼마 빠졌어요? 5억 빠졌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매출이 10억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5억이 빠졌어요. 그러면 나의 이익은 얼마예요? 이익은 5억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 이익 5억을 어떻게 적을까? 자, 여기 에쿼티 있죠. 에쿼티. 에쿼티에다가 내가 번 돈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번 돈 있죠. 순수하게 번 돈.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에쿼티에다가 플러스 5억을 적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매출 10억. 그 다음에 비용 5억 해가지고 순수하게 5억 플러스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캐시는 얼마 있어요 이제? 캐시는 10억 들어옵니다. 캐시는 10억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10억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는 얼마 나가요? 10억 중에서 5억이 나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억 해서 구하게 되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5 그러면 데빗 크레딧 맞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BS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50에서 플러스 5가 됐으니까 55억이 될 거고요. 얘 캐시는 10억 벌었으니까 20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는 아까 10억에서 5억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게 BS. 자, 이제 IS로 가보겠습니다. IS에서 레베뉴가 얼마 적히냐면 10억 적힐 겁니다. 됐죠? 10억 적히고요.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비용이 5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IS는 뭔가 현금 유출하고 관계가 없이 어떤 손익을 계산하는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자, 아까 3번에서 동그라미 3번에서 나 10억 주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10억 발생한 거잖아요. 붕어빵 10억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현금 10억 나갔어요? 그때 이때 매출 10억 발생했을 때 현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냥 재고가
떨려서 나갔습니다. 재고가 5억이 나갔어요. 재고 5억 나간 게 여기 익스펜스로 5억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 프로핏이 여기 5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왁구를 볼게요. 왁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 왁구에 한국말이 있나요? 저희 항상 하면서 왁구에 한국말을 못 찾았어요. 왁구 없죠. 아다리도 이상하잖아요. 이 왁구가 일단 왁구 한번 봅시다. 왁구 이 5억이요. 넷 프로필 5억이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에쿼티로 간 거죠. 지금 아까 50억인데 5억 증가한 부분이 이 IS에 있는 이 5억이 여기 엎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5억이 엎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벤토리가 10억에서 5억 준 5억이 요로 간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왁구를 맞추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보겠습니다. 캐시플로우. 이 4번이 어려워요, 여러분. 4번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회계를 공부했으면 뭐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면 쉽지 않죠. 자, 비기닝 캐시가 얼마 있었어요? 10억 있었죠. 10억 있었고 이제 자,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캐시플로우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10억이 들어왔죠. 붕어빵을 개당 2,000원에 팔면서 10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플러스 10억을 입력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입력합니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아니에요? 영어가 관련된 거잖아요. 영어가 관련된 거. 그래서 플러스 10억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럼 내 캐시플로우는 플러스 10억 그래서 엔딩 캐시는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딩 캐시랑 요거랑 맞추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4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이 IS를 작성할 때는 현금 흐름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현금 흐름하고 관계가 없고 어떤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구나. 우리가 이익 5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한 것에 대해서만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10만 개를 10만 개인가요? 100만 개를 생산했는데 100만 개를 생산한 것 중에서 50만 개를 팔았잖아요. 그 50만 개 판 거에 대해서만 여기다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50만 개 판매에 대한 것에서는 내가 5억어치 추가적인 이익을 벌었잖아요. 순이익을. 이거를 인식하는 게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현금이 막 오고 가고 이거는 어디다가 인식한 거예요? 캐시플로우에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IS랑 CF의 일단은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긴 나오네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accrual basis라고 해서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캐시 관점이 아니라 이제 IS는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뒤에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우리가 거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볼게요. 5번은 이제 번 돈을 가지고 조달해준 그 무가장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자율이 10%래요. 근데 아까 50억 조달했었죠? 그러면 10%면 5억만큼 이자 비용 지급해야겠죠? 자, 이자 비용 지급하면은,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5억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하면은, 나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재산에서 5억만큼은 누구한테 간다? 채권자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순재산이 줄어들죠? 지금 55억이거든요? 55억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5억이 누구한테 가요? 채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이 기업의 돈 중에서. 자, 그러면 이거 거래가 있는 후에 이 캐시는 얼마가 돼요? 이 캐시는 5억 주니까 15억이 될 겁니다. 20억 중에서 5억만큼 나갔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뭐예요? 아까 55억 중에서 5억만큼 나가니까 이 에쿼티도 50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좌우 대칭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 볼게요. IS는요, 이자 비용은요, 그냥 여기에 익스펜스를 해서 5억 입력을 하면
net profit이요.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5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로치고 많이 표시를 할 거거든요. 이 가로가 바로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제표 볼 때도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 안 돼 있고요. 가로로 많이 표시되어 있어요. 가로. 그러면 가로가 있으면 뭐다? 아, 마이너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자, 그러면 5억만큼 net profit. 예,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얘 net loss겠죠. net loss.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에코티가 줄어든 거예요. 아까 55억에서 50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익스펜스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로스가 발생됐기 때문이죠. 됐죠? 이제 캐시플로우 보겠습니다. 캐시플로우, 비기닝 캐시플로우 얼마 있었어요? 아까 20억 있었죠? 자,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20억 있었고, 자, 여기 있는 현금 얼마 나갔어요? 5억 나갔죠? 자, 5억 나갔는데 이 5억을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 오퍼레이팅 캐시인가? 인베스팅 캐시인가? 아니면 파이낸싱 캐시인가?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아무 생각 없죠, 지금? 예, 뭐 같아요? 이거 오퍼레이팅이에요? 파이낸싱이에요? 인베스팅이에요? 일단 인베스팅이 아니에요, 보여요. 인베스팅이 아니에요, 보여요. 그러면 오퍼레이팅 하면은 파이낸싱인데, 파이낸싱은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게 조달한 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니까 이게 오퍼레이팅보다는 파이낸싱에 가깝다. 자, 그게 IFRS 관점이에요. IFRS는 근데 사실은 IFRS를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FRS는 이 이자 비용을 오퍼레이팅으로 볼 수도 있고 파이낸싱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약간 IFRS는 판단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되게 좋죠. 판단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퍼레이팅 아니면은 파이낸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US 갭은 오퍼레이팅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 비용을. 그래서 US 갭을 따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 비용이 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IFRS를 따르는 기업들은요. 일부는 오퍼레이팅, 일부는 파이낸싱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아, 이자 비용을 어느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된다. 왜 그런지 볼게요. 왜 이걸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무 분석을 할 때는요. 두 기업을 비교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A기업과 B기업. 근데 A기업 기준하고 B기업 기준하고 다르면 이게 분석이 되겠어요? 그럼 비교 대상의 기준을 똑같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기준으로 그 바꿔주는 작업을 우리가 재무분석사 입장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어디로 맞춰줄까?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US 갭을 맞추든 IFR을 맞추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맞춰서 비교만 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US 기준도 공부하고 우리가 미국 기업도 볼 거고 한국 기업도 볼 거고 다양한 기업들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기준들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대표적인 게 US 갭하고 IFRS니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웬만하면 실무적으로 이자 비용은 오퍼레이팅 가는 게 은근히 좀 많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팅으로 좀 보내겠습니다. 오퍼레이팅으로. 그러면은 이자 비용 오퍼레이팅 보내서 여기서 마이너스 5억 그래서 15억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계를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분계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 재무제표 작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AICPA 가르칠 때는요, AICPA에서 회계 가르칠 때는 분계 다 합니다. 저널라이즈 다 해요. 회계 처리에 대해서 데빗, 크레딧 나눠가지고 분계 다 합니다. 근데 우리 CFA에서는 분계 절대로 안 끊어요. 여러분, 분계 안 할 거예요. 분계 안 하고 그냥 여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캐시플로우에 바로바로 입력시킬 겁니다. 우리는 분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재무분석사. 워렌 버핏 분계할 줄 알까요? 조지 소로스 분계할 줄 알까요? 분계 분자도 모를까요? 저널라이즈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무분석을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거래가 있을 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막 변하는구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익히셔야 됩니다. 분계를 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분계에 대해서 분계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어쨌든 회계를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분계를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분계에. 근데 우리는 분계 안 끊습니다. 끝까지 분계 안 끊어요. 분계 안 끊고 여기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캐시플로우에 일일이 집어넣을 겁니다. 일일이 집어넣어서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머릿속을 그려야 돼요. 아, 그럼 좋아지는구나 나빠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린 거거든요.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거래를 배우는데 그 거래가 발생됐을 때 이런 식으로 막 바뀌게 되는구나.
바뀌게 되면 이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건가 나쁜 쪽으로 바뀌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툴을 이제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여기 있는 IS랑 캐시플로우가 다른 점, 일반적으로 기준이, 회계 기준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좀 배울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